2025년 2월 5일 오후 3시 도쿄 시부야.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교차로 위 거대한 전광판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양한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뉴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가 36,024달러를 기록해 일본의 32,859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시아 경제 판도의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춥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올려다보는 얼굴들. 그 중에서도 유독 충격받은 표정의 한 노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카이 히로시, 그의 눈에는 30년 전 일본이 세계 정상에 있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몰락과 다른 나라의 기적적 부상을 목격한 한 일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를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사카이 히로시입니다. 올해 65세로 도쿄에서 35년간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로 일하다 은퇴한 후 현재는 고향인 야마가타현의 작은 도시 사카타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는 평범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 NHK 뉴스를 보며 녹차 한 잔을 마시고 있던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방송 오류나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TBS, 후지TV, 아사히TV까지 모든 언론이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더군요. 심지어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판에도 헤드라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뉴스 화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6,024달러 대 32,859달러, 3,000달러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여러 외신 사이트를 검색해봤습니다. 로이터, AP통신, 블룸버그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저는 중얼거리며 JR 우에츠 본선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도쿄행 열차는 오전 9시 32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뉴스가 사실인지, 그리고 제가 평생 살아온 이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시간 30분간의 기차 여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관련 뉴스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한 제가 본 광경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후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평일치고는 예전만큼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1990년대만 해도 이곳은 문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샐러리맨들이 바쁘게 오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으며 모든 이의 눈빛에는 희망과 야망이 가득했죠. 마루노우치 빌딩가는 일본 경제의 심장이었고 이곳에서 결정된 일들이 아시아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도심 오피스의 공실률이 6% 이상으로 급증했다는 뉴스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실제로 2023년 9월 도쿄의 사무실 공실률은 6.15%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 9월 1.64%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신주쿠를 거쳐 시부야로 향하는 길, 저는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NTT는 2023년 6월 기본 근무 장소를 자택으로 정하고 출근을 출장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했고, IT 기업 후지스는 2024년에 본사를 도쿄에서 근교 가와사키시로 옮길 예정이라는 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업들의 사무실 축소와 지방 이전이 도쿄의 풍경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마노테선 전동차 안에서 저는 우연히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나카 유이, 28세로 도쿄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일본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세대에게는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예요. 정규직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임금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이에요. 집을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제 친구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프리터로 살고 있어요. 솔직히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유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저희는 일본 콘텐츠보다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더 많이 접해요.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 중 절반이 한국 작품이에요. BTS,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같은 한국 아티스트들은 전 세계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라시, 스마프. 그것도 이미 옛날 이야기죠. 유이의 말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SNS에서 보면 정말 활기차 보여요. 새로운 카페, 맛집, 문화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도 많이 해요. 반면 일본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 도시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던 편의점도 사장님이 나이가 들어서 문을 닫으셨거든요. 후계자가 없대요. 시부야역에서 내린 저는 스크램블 교차로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그 역시 과거에 비하면 한참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다양한 언어들이 들렸지만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들렸습니다. 저는 하치코 동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곳은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 발신지였어요. 패션, 음악, 트렌드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장소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근처 서점에 들어간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K-팝 스타 화보집, 한국어 학습서, 한국 드라마 가이드북, 한국 여행 가이드 등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책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젊은 고객들은 한국 관련 책들을 정말 많이 찾으세요. 한국어 학습서 같은 경우는 입고하는 족족 팔려나가요. 반면 일본 전통문화나 일본사 관련 책들은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어서 서점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점을 나왔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일본인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걸음걸이에서부터 드러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표정에서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일본의 미래는 무한히 밝아 보였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동경하고 배우려는 대상이 30년 전 제가 속한 세대가 가르쳐주던 바로 그 나라, 한국이라는 사실이 더욱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두 나라가 걸어온 서로 다른 길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은 1990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31세였던 그해 일본은 정말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버블 경제의 절정기, 일본 전체가 황금빛 꿈에 취해 있던 시절이었죠. 당시 저는 도쿄 오타구에 위치한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 니온 정밀공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 3,500명 규모의 업계 선두 기업이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핵심 부서인 엔진 부품 개발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부품들은 미국의 GM, 독일의 벤츠, BMW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탈리아의 페라리에까지 납품되고 있었죠.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저는 동료들과 함께 신바시 지역의 전통 있는 야키토리 집 다이쇼켄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이 가게는 일본 경제계 인사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어요. 칸막이로 나뉜 다다미방에서 사케를 마시며 나누던 그 시절의 대화들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로씨, 들었어? 우리 회사 주가가 또 30% 올랐다더라고. 이제 입사 5년 차인데 스톡 옵션만으로도 맨션 한 채는 살 수 있겠어. 당연하지. 지금 일본 기술이 없으면 세계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제대로 못 만들어. 우리가 곧 세계 경제의 심장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199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25,809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미국이 23,889달러, 독일이 22,774달러였으니까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경제의 성장 속도였어요. 1980년 1인당 GDP가 9,890달러였으니 불과 10년 만에 2.6배나 성장한 것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땠을까요? 고작 6,848달러였습니다. 일본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198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1,778달러였으니까 10년 만에 3.8배 성장했지만 여전히 일본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저를 비롯한 일본인들에게 있어 그저 가르쳐줘야 할 나라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도 한국에서 기술 연수를 온 엔지니어들이 정기적으로 있었거든요. 매년 3월과 9월, 6개월씩 2차례에 걸쳐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에서 파견된 젊은 엔지니어들이 와서 일본의 앞선 기술을 배워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일본의 기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남아있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공부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카이 선배님, 이 부품의 정밀도를 높이려면 어떤 공정을 거쳐야 하나요? 한국에 돌아가서 반드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사카이 씨, 일본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매뉴얼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서 온 연수생들은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보여주는 도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은 간절함이었죠. 당시 저는 그런 그들의 열정을 대견하게 여겼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 언젠가 일본을 넘어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력, 자본력, 국제적 네트워크, 품질관리 시스템, 어느 것 하나 일본에 비할 바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일본이 자랑하는 모노즈쿠리 정신과 장인 문화는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 당시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도쿄 항공 부지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비쌌다는 우스갯소리가 실제 사실에 가까웠을 정도였으니까요. 긴자의 평당 땅값이 1억엔을 넘어서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저 역시 그 열풍에 휩쓸려 도쿄 외곽 세타가야구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25평 남짓한 크기의 3억엔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것이었죠. 당시 제 연봉이 800만 엔 정도였으니까 37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고 말했고 실제로 매년 30-40%씩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은 저마다 부동산 투자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누구는 요코하마의 땅을 샀고 누구는 오사카의 빌딩을 샀다는 식이었죠. 심지어 회사 후배 중에는 대출을 받아 투자용 맨션을 3채나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히로시 선배, 이제 월급 받아서 살 시대는 끝났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죠. 그 후배의 말이 당시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근면과 성실로 일해서 버는 돈보다 부동산 투자로 버는 돈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호황이었습니다. 1990년 매출액이 2,500억 엔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35% 성장을 기록했어요. 보너스는 평균 월급의 8개월치가 나왔고 해외 연수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해 여름에 회사 비용으로 독일 미넨의 BMW 본사에 한 달간 파견을 다녀왔어요. 그때 독일에서 만난 BMW 엔지니어들도 일본 기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정밀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특히 품질 관리 시스템은 독일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일본인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의 국민이라는 긍지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긴자의 고급 바나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한 잔에 3만 엔짜리 위스키를 마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택시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엔씩 썼지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어.
21세기는 완전히 일본의 시대가 될 거야.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일본의 번영, 기술력, 세계에서의 위상, 모든 것이 말이죠. 심지어 미국의 록펠러 센터를 일본 기업이 인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말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일본이 영원히 세계 최강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는 이듬해인 1991년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일이었습니다. 2003년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해 3월 19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검토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것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모두 어두웠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일 났어. DK 지수가 폭락했다더라. 정말이야? 얼마나 떨어졌는데? 니케이 평균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사상 최고치인 38,915엔을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만 엔 선까지 무너진 것이었죠. 하루아침에 48%나 폭락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 곧 회복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1992년 8월에는 14,309엔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셈이었습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동시에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 60% 하락했습니다. 도쿄 도심 상업지역은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경제 관련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3억 엔을 주고 산 세타가야구의 아파트는 1992년에는 2억 엔, 1995년경에는 1억 5천만 엔으로 2000년대에는 1억 엔도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70% 이상의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개인의 재산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 경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을 극도로 제한했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니던 이온 정밀공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고 1993년에는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700명이 희망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 중 상당수가 회사를 떠났어요. 특히 부동산 투자로 큰 손해를 본 후배는 개인 파산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히로시 선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세 채 모두 매각해도 대출금을 다 못 갚아요. 그 후배의 절망적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부동산으로 대박 나겠다며 호기롭게 말하던 같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회사 분위기도 급속도로 침체되었습니다. 1993년 여름 보너스는 평소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고 1994년에는 아예 없었어요. 1997년에는 연봉이 동결되었고 각종 복리후생 제도들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해외 연수는 물론이고 회사 회식비까지 대폭 삭감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1990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NEC 등이 세계 10대 반도체 업체 중 6개를 차지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2000년대에는 20%대로 급락했습니다. 1995년 여름,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던 대학 동기 야마다를 만났습니다. 야마다는 한때 일본 반도체 업계에 떠오르는 스타였지만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히로시, 우리가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 미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기존 기술의 개량에만 매달렸어. 특히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을 장악한 이후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지. 야마다의 말에서 일본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만 집중하다가 CPU,
GPU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시장을 놓친 것이었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토요타, 닛산, 혼다 등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지만 점차 독일과 미국 기업들에게 프리미엄 시장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도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가격을 더 낮춰달라, 납기를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일본 기업들의 단골 메뉴였던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히로시 이상해. 한국 기업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대. 삼성이나 LG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어. 1997년 부장으로 승진한 제 상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 몇 명이 한국 기업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변화를 말이죠. 예전처럼 단순히 일본 기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본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뉴스를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물가가 계속 하락했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매출도 2000년 1800억 엔, 2005년 1500억 엔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었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5%에 불과했어요. 1980년대 평균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10년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 성장률도 0.8%에 그쳤거든요. 결국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1990년 일본의 GDP는 3조 1320억 달러로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였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GDP는 4조 2천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밀려났죠. 더욱 놀라운 것은 1인당 GDP에서 한국에까지 추월당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제가 정년을 5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조기 퇴직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남은 5년을 더 일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 결국 저는 2015년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목격한 것은 일본 경제에 더욱 깊어지는 침체였어요. 젊은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이었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숫자들과 경험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제 인생 35년을 관통하는 생생한 현실이라는 게 참으로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1990년에 찬란했던 꿈이 어떻게 30년간의 악몽으로 바뀌었는지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몸소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막 부장으로 승진한 상태였고 해외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얻은 승진이었기에 더욱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그해 가을,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중견 부품업체에서 기술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회사명은 코리아 정밀이었고 담당자는 박정우라는 이름의 임원이었습니다. 처음 그 제안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또 하나의 한국 업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은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정우 씨가 나타났을 때의 첫인상을 저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고 명함을 건네는 자세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일본어는 유창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성실함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번의 미팅에서 박정우 씨는 전형적인 한국 기업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기술을 배우려는 자세, 겸손한 질문들, 그리고
가르쳐 달라는 식의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패턴에 익숙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같은 방식으로 저희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번의 미팅을 거치면서 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씨의 질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공정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던 그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 공정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물성 변화를 어떻게 제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눈빛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우려는 학생의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경쟁자를 바라보는 듯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시제품의 품질은 회를 거듭할수록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본 시제품은 일본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04년 봄 네 번째 만남에서 박정우 씨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이 공정에서 불량률을 0.001% 이하로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잠깐 멈춘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배우러 온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기술을 검증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2005년 두 번째 방문에서의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설계한 모델입니다. 물론 일본 기술을 참고하긴 했지만 재료 선택과 가공 방식은 저희만의 노하우로 만들었어요. 그가 내민 설계도를 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적 개선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원가 절감 방면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창의적인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제조 비용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설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습니까? 제가 솔직히 궁금해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저희는 일본만큼 풍부한 자원이나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약이 오히려 창의성을 낳았다고 할까요? 그 순간 저는 한국 기업들의 DNA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치밀하게,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박정우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언젠가는 저희가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반드시요. 그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그래도 아직 일본에게는 한참 멀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일본의 기술력을 그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단순한 포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에 기반한 확신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일본 기업들의 대응 방식을 돌이켜보면 정말 보수적이었습니다. 비용 절감, 인력 감축, 투자 연기, 모든 것이 방어적이었습니다. 저희 일본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보고 더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움츠러들 때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박정우 씨의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 초에 제가 받은 그의 이메일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카이 부장님,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도전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해외 기업을 인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기반한 결정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일본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정우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저는 진정한 경쟁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만남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5년 제가 정년 퇴임할 무렵의 일본은 이미 제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들을 지켜봤지만 정년을 앞두고 돌아본 일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 시내를 걸으며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거리의 분위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거리 풍경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신주쿠나 시부야조차도 예전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제가 20대였을 때의 신주쿠를 기억합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젊은이들로 가득했던 거리, 새로운 패션과 음악, 문화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던 그 역동성. 하지만 지금의 신주쿠는 마치 활기를 잃은 노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점들의 셔터가 내려가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어딘지 모를 무기력함이 엿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신입사원 수가 줄어들었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앞둔 마지막 5년 동안 저는 회사의 쇠락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14년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장으로 근무하던 개발부서에 구조조정 통보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인원의 30%를 감축해야 한다는 지시였죠. 저는 3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 끔찍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을 작성하면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제조업 전체의 몰락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일본의 기술력이 중국과 한국에 밀려나고 있었고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사들도 하나둘씩 해외 업체로 발주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의 핵심 고객이었던 유럽 자동차 회사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3년 BMW가 우리와의 10년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의 한 부품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사카이 부장, 한국 업체들의 품질이 이제 우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가격은 30% 이상 싸고 납기도 훨씬 빨라요. 영업부장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경쟁이 안 돼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10년 전 박정우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재 유출이었습니다. 2014년 우리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였던 야마모토가 삼성으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야마모토는 20년간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온 인재였는데 삼성에서 제시한 조건이 워낙 좋았다고 했습니다. 히로시 선배, 미안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야마모토가 작별 인사를 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과감해요. 거기서 제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실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안정만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기피하는 일본 기업 문화에 대한 한계를 느낀 것이었죠. 퇴임 후 고향인 야마가타로 내려왔을 때 저는 더욱 참담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도쿄의 상황도 심각했지만 지방 소도시의 현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야마가타 북부 초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어 있었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학교가 텅 빈 건물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한 학년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폐교 직전에는 전교생이 20명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네 상점가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북적이던 상점들의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점이라고 적힌 종이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며 마치 저희 마을의 생명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정미소를 하던 친구 다나카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히로시야, 다나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의 20대는 이제 한 손으로 셀 수 있어. 우리 아들도 도쿄로 떠났고
며느리감도 이 동네에는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있어. 그의 아들 타로를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도쿄의 IT 회사에 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쿄나 오사카로 떠나고 남은 건 우리 같은 노인들 뿐이야. 다나카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이 마을이 아예 사라질지도 몰라. 정미소도 고객이 없어서 문 닫을 생각이야.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가 매년 50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 특히 지방 소도시들은 하나둘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뉴스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서울은 여전히 역동적이었고 젊은이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사이에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의 충격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십억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말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 영화의 성취를 축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일본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것은 2021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성공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뒤바뀐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는 일본이 독주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이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희가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박정우 씨가 했던 언젠가는 저희가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 이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언제부터 꿈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도전 정신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퇴임 후 야마가타에서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고향의 쓸쓸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이 걸어온 서로 다른 길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오랜만에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미 정년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후였는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국 기업인들이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해 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김포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 직원들의 서비스 수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서비스를 부러워하던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의 서비스가 더 세련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본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 일대는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최신식 자동차들이 달리고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의 패션과 분위기는 도쿄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활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저는 고향 야마가타의 적막함과 대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정우 씨를 다시 만난 것도 그때였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는데 그는 이제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사카이-상, 오랜만입니다. 박정우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희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대화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혁신을 추진해왔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카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1990년대에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위축되어 있었어요. 박정우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보면 우리가 언제 저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일본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영원히 2등밖에 될 수 없다는 걸.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이 하지 않는 것, 일본이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했어요.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때로는 더 무모하게 말이죠. 박정우 회장의 눈빛에는 여전히 도전 정신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각 지역마다 다른 매력과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 대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기업 취업, 해외 진출, 창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거나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볼 만하다, 도전해보자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인드셋의 차이. 한국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했고, 일본은 안 된다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일본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을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얘기를 나누게 됐던 다나카 유이와 같은 일본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체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본 한국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도전 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저는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감하게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K방역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TV에서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일본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국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는지, LG가 어떻게 글로벌 가전시장에서 성공했는지,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빠른 의사결정과 시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넷째, 글로벌 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일본 기업들이 잃어버린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도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자체는 성공적이었지만 전 세계의 관심은 일본보다 한국에 더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전은 단순한 경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차원의 변화라는 것을. 한국은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자신들의 문화를 내놓고 있었고 세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내향적이고 폐쇄적이었습니다. 물론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 속에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이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울 점은 배우고 일본의 장점은 살려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손자 다이키가 도쿄에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12살인 다이키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 다 한국어예요.
다이키가 말했습니다. BTS 노래도 부르고 한국 드라마도 봐요. 한국어 할 수 있으면 취업할 때 도움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손자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1980년대 제가 20대였을 때는 오히려 한국 젊은이들이 일본어를 배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야마가타 시내의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오후, 다이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왜 그렇게 잘 나가요? 일본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간의 역사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이키야,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너무 안주했던 것 같아. 1990년에 일본이 정말 잘 나갔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멈춰버렸어.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하곤 했어. 하지만 그동안 한국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희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다이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서 2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심히만 한 게 아니야.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세계를 상대로 생각했어. 저는 박정우 회장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만난 한국 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언젠가는 저희가 세계 1위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때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 다이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일본이 더 열심히 하면 다시 1등 될 수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질문이 오히려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 제가 답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해야 돼.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야. 저는 다이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이키야, 너는 할아버지와 달라. 한국어도 배우고 세계를 보려고 하잖아. 그런 너희 세대가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다이키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자막을 보며 한국어를 따라 읽는 손자를 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경도 편견도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 드라마 정말 재밌어요. 다이키가 말했습니다. 주인공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멋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과거의 편견 없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배울 것은 누구에게서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이 화면에 나올 때,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해낸 걸 보니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 우리도 저런 꿈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다이키 같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한국 친구들과 함께 뭔가 재밌는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본이랑 한국이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더 좋은 걸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경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 세대의 복잡한 감정이나 경쟁 의식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밤늦게 다이키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앉아 지난 3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박정우 회장과의 첫 만남부터 최근의 재해까지,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역전 과정까지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정우 회장이 성공한 후에도 저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고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합을, 독점이 아니라
상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1990년에 일본, 2025년에 한국. 역사는 늘 변하고 그 변화를 만든 것은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히로시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섭니다. 이는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자만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지길 원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버원 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